뽀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오늘은 유홍준 교수님 다들 잘 아시죠? 그분께서 청주시에 오셨어요. 청주시 문화제조창 강연을 하신다기에 얼른 쫓아왔는데 제가 좀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뒷모습을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청년 같으죠? 아주 관리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또 멋진 강연 기대해 볼게요. 청주시는 지난 2019년 기록문화 창의 도시를 비전으로 대한민국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9월 2일 개막하는 2022 직지문화제의 성공적인 기원의 의미를 담고 기록문화 창의도시 비전을 실현해 가고 있는 청주 시민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유산과 연계한 기록문화 사업의 새 좌표를 탐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문화재 청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명지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계신 유홍준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청주에 자주 왔는데 근래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올 수도 없었고 청주에서 나 부르지도 않았었던 왜 그랬을까? 30년 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때하고 지금 청주하고는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유식한 건물이 있다는 것도 그 연초제조장이 시장 문화제조장으로 이렇게 바뀌어오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낯설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주제가 한국문화의 정체성인데 30년 전에도 똑같은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 30년이 지나니까 그때 했던 얘기하고 지금 하는 얘기하고는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지금 내년이 30년 되는데요. 93년에 5월달에 처음 나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 책에 쓰여 있는 거로 우리 문화유산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갖고 우리 문화도 당당하다고 하는 한국 문화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것이 그때의 책의 취지도 그렇고 또 강연의 내용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물론 뭐 PPT 내용도 바뀌었습니다만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서 얘기를 하게 됐고 또 그래야지 강의하는 의미도 갖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30년 사이에 그렇게 크게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3만 불이 넘어가는 그런 참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변해오는데 그 변해오는 과정 속에서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역사를 인식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아직도 후진국 시절에 갖고 있었던 열등의식이 쌓여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한국사를 배우면서 여러분들 기억에 나오는 것이 대개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사를 배웠어요. 그래서 맨날 전쟁난 얘기만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전난에 그렇게 시달린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일본은 섬나라니까 그렇고 우리처럼 전난을 안 겪은 나라가 몇 없어요. 우리가 겪었다는 거가 몇 개 안 돼요. 이 고려가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 배운 걸로 하면은 거란이 1, 2, 3차 쳐들어와서 서희와 강감찬이 물리쳐요.
금나라가 쳐들어왔다가 또 가요. 몽고가 와가지고 몽고에 지배받은 적도 없는데 지배받았다고 그래요. 간섭을 받았지. 홍건적이 와가지고선 난리쳐서 고려가 망했다. 이게 고려사의 기영춘 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고려 왕조 475년과 472년 사이에 중국을 보면은 북송에서 요나라에서 금나라에서 남송으로 원나라로 명나라로 6개 왕조가 뒤집어졌어요. 그래도 고려는 끝까지 고려였어요. 상대적으로 그것만 비교를 해도 우리가 겪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나라도 뺏겨서 식민지도 되고 완전히 200년 동안 다른 민족에 지배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고려 사람들이 그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변하는 속에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세계사적으로 배우지 않고 사건 사고사로 배우니까 전란을 입었다 이것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긴장을 하면서 그런가 듣고 보니 또 그렇네 뭐 그런 반응인 것 같은데 거란이 2차 침입을 해서 오니까 서희 장군이 담판을 해가지고 시를 써서 보내주고 오히려 강동 육주를 뺏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죠. 책에 그렇게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세계사적으로 인식한다면 뭘 얘기하냐. 그때 거란이 왜 쳐들어왔어요? 아니 멀쩡한 놈들이 그 북쪽에 있다가 뭐 때문에 고려에 쳐들어왔냐.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란은 멍청한 나라 야만족이고 북방에 있는 유목민으로 뭐 어쩌다가 요나라를 세웠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요나라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었어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8만 대장경, 초조 대장경 전에 참고를 한 게 요나라 대장경이에요. 송나라본이 있고 요나라본이 있고 고려본이 있고 그래요. 그랬는데 잘 들어야 돼요. 요새 우리 국제 상황하고 비슷해요. 동아시아의 리더는 북송이었어요. 그 당시에. 중국이 종주국으로 돼서 주변에 있는 우리도 주변부의 한 나라일 뿐이었죠.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어느 날 거란족이 커가지고 요 나라를 만들고 나서 고려에다 대고 우리가 동아시아의 리더임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우리 미국하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우리가 커졌으니 우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려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인정하는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어를 요나라 연어를 쓰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쳐들어온 게 첫째로는 요나라 연어를 써라. 우리가 그 리더임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요나라는 거란족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만든 나라기 때문에 발해 땅은 요나라 땅이다 이거예요. 근데 고려가 지금 발해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거 내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나라는 거란족이고 저쪽에 이제 만주족이 골치 아픈 놈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만주족이 금나라 청나라 만드는 여진족이거든요. 그 만주족들을 준동하지 못하게 그걸 컨트롤을 해야 하는데 고려 니네들이 그걸 안 해서 우리가 너무 골치 아프다. 거기까지.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이런 조건을 갖고 온 사람이 서희 장군 아니지 서희 대감이 담판을 해가지고 결국 시안 쪽 받고 강동 육주를 갔다고? 그 거란장수 그놈 미친놈 아니에요? 그 가서 제 목숨에 살았겠어요? 전쟁에 나갔더니 땅 주고서 그냥 왔는데. 그 역사를 우스꽝스럽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거란에서 내려온 요나라 장수가 소선영 장군이라고 거란 역사상 최고 가는 장수였어요. 그때 서희가 담판을 나가죠. 지금도 그런 서희 같은 사람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너희가 세진 거 안다, 인정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연호를 북송에서 연하라로 바꾸면은 이게 어느 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냐. 우리가 그거는 장차 그렇게 해주마.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발의 땅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이름 자체가 고려다. 고려는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 민족이 만든 거고, 고구려가 옛날에 고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받아와야 된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 만주족, 그거는 우리도 골치 아픈데, 만주족을 조금 컨트롤 하려면은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에 있는 강동에 있는 6개의 고을, 강동 6주를 갖고 있어야지 그걸로 컨트롤하는데, 그건 니들이 갖고 있지 않냐. 그걸로 안 되면 우리한테 넘겨라. 그럼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마. 그랬더니 진짜냐? 진짜다. 그래서 협상하고 축하의 시를 써주고 그리고 간 거였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서희원 분.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를 갖다가 우스꽝스럽게 그 역사에서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또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강감찬 장군이 힘으로 막았죠. 그때는 요 나라도 기운이 많이 빠졌을 때니까 또 물리칠 수도 있었죠. 이런 겁니다. 독일의 또 오디션 프로그램, 거기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는 그 독일 여자가 있어요. 그 장면은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한 애가 BTS 노래를 독일 소녀예요. 소녀가 불렀어요. 뭐 함부르크 가까이 살고 있는 아무개라고. 그러면서 네가 부른 노래가 뭐냐 그랬더니 한국어를 불렀어요. 네가 부른 노래가 어느 나라 노래냐 그랬더니 한국 노래입니다. 그랬더니 너 한국어 할 줄 아냐 그랬더니 조금은 할 줄 압니다. 그러면은 너 한국어로 1, 2, 3를 할 줄 아냐 그랬더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커튼을 고르기 위해서 하나 둘 셋을 외쳐라. 그래서 그 독일 소녀가 하나 둘 셋 합창하고서 다 열리는 거예요. 독일 방송에서, 독일 KBS에서. 국영방송. 이게 한 8년 전 얘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받지 않을 수 없죠. 그랬는데 영국 BBC 라디오에서 한류가 K-팝이 왜 이렇게 세계를 휩쓰는가에 대해 가지고 30분 동안 아나운서가 영국 음악평론가한테 질문을 해서 이분이 대답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걸 들었어요. 거기서 그분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K-팝이 뭐냐? K-팝은 어떤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그거는 힙합도 아니고 재즈도 아니고 컨트리송도 아니고 리듬앤블루스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좋다는 거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세계 젊은이들에게 열풍을 줄 수 있었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K-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의 고유한 뛰어난 음식의 하나인 비빔밥 같아가지고 여기저기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갖다 집어넣어서 맛있는 소스를 부어가지고 그거를 먹으면 먹는 것도 편하고 영양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유행했던 여러 음악적인 요소를 섞어가지고 그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를 한국에서 제일 먼저 만든 거는 서태지와 아이들인데, 그때에는 SNS가 발달하지 못해서 한국 사회에서만 끝났다가 그 다음에 2002 한일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이 떼창하는 것이 이 음악 형식하고 결합을 해가면서 더 발달을 해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싸이 지나서 BTS까지 온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그중에 중요한 것은 젊은 애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그 서구에서 만들어지는 거에는 굉장히 태폐적인 것이 많고 감각적인 것이고 뭔가 사회와 연관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 BTS의 이 노래를 보면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이 지금 우리는 힘들지만은 괜찮아.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내용이래요. 이 점은 비틀즈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아주 값싼 싸구려 감상에다 호소하는 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과 심금을 울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음악 요소는 리듬 앤 브루스도 있고 뭐 힙합도 있고 재즈도 있고 컨트리송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한국의 음악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떼창이 갖고 있는 파워까지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 K-팝이 얼마만큼 오래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영국 음악평론가 그들 하기 나름인 거죠. 그들이 여기서 더 발전해서 신선하게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거고 이 사람들이 금방 그것이 뭔지를 알면은 지구해가지고 외면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K-팝은 계속해서 발전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유럽까지 다 미국을 다 휩쓸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된다고 대답 못하겠습니다. 이게 6년 전에 영국 음악평론가가 감히 그 사람 입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거기까지 해서 나오는 거 보고 확실히 걔네들이 대국은 대국이다. 우리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실감을 못하면서도 우리는 세계 속에서 그렇게 높은 위상에 올라왔는데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는 아직도 그런 편협한 생각 내지 또 한편으로는 폐쇄적인 그 자기 방어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전에 들어온 신문들을 이렇게 보면은 특히 젊은이들 있죠. 그 직지 왜 못 갖고 옵니까? 언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지금도 속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 우리가 했는데 그거 왜 못 갖고 옵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지난달에 파리 가가지고서 그 학술 강연이 있어서 가서 거기에 있는 벼룩시장에서 프랑스에서 만든 화장품 그릇 리모즈 그 이쁜 거 몇 개 사왔어요. 그 불란서 사람이 와서 우리 거니까 달라고 그러면 내가 줘야 돼? 아니 우리 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갔잖아요. 이 프랑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적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파리는 박물관 체제를 크게 4가지로 나눴어요. 유럽 역사에서부터 이 낭만주의, 고전주의 시대까지 내려오는 거는 루블 박물관에 있고 그 낭만주의, 고전주의 하는 시대에서부터 인상주의까지는 오르세 뮤지엄에 있고 그 이후에 추상미술은 뽕피두 미술관에 있고 아시아와 인도, 중국을 중심 한국까지 포함한 아시아 미술은 김해 뮤지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코도 모르면서 루블 박물관 갔더니 한국용을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그 김해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에 자기는 여기에 자기가 만드는 이 박물관은 유물로 구성된 동양의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세기에 프랑스 사람들이 아시아를 식민지 지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알기 위해 가지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책도 읽어야지만 민속품 이런 거를 봐야 되니까 이 돈을 줘가지고 유물들을 사오라고 보냈습니다. 특히 중국에 그 많이 가서 그 샤반느라고 하는 사람의 대학 중국어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2차례에 걸쳐서 중국 가다가 저쪽 만주 쪽을 조사하다가 특별하게 발견한 거가 산연화무총이라고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그분이 처음 발견해요. 고구려 시대 사람들이 고분벽화를 그렸다라는 사실이
그동안 잊혀졌다가 그 샤발르가 그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사간 거를 지금 김해 뮤지엄에 전시돼 있죠. 그때 우리나라에 왔을 적에 프랑스 공사관에서 밖에다 내놓은 글이 하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한국의 민속을 조사하기 위해서 유물을 사러 왔으니 가치 있는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와서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사간 거예요. 맞아. 이게 그네들이 그 투자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또 뭘 하기 위해서 투자한 거는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린 저 논문으로 쓴 걸로만 알고 있다가 72년인가 저 세계 책 전시회 때 이제 알게 돼 가지고 지금은 그 파리 국립도서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영인본은 지금 우리도 보고 있는 거죠. 이 직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는 세계사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똑같죠. 영국의 브리티시 뮤지엄 브리티시 라이브러리는 세계적인 거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대형 박물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이상해. 그게 왜 영국 박물관이지 대형 박물관이야? 그게 어디 브리티시 뮤지엄에 어디 대형이라고 써 있어. 하여튼 영국 박물관에 같이 있었어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원판을 갖고 있는 거가 나오고, 그다음에 직지가 나오고, 한글 세계에서 그 많은 언어 중에서 누가 언제 창제했는가를 명확히 하는 유일한 언어. 그것도 7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 거기 그렇게 그걸 보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 뭐 쐐기 문자가 어떻고 페니키아인이 편지 보내서 알파벳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를 지나고 나면은 각골무 지나면 인쇄로 들어갔을 적에는 이런 거예요. 이 인쇄 문화에서 그 프라이드를 갖는 거는 기술이 좋았다는 것을 뛰어넘는 게 있잖아요. 인쇄는 기본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인문정신과 같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세계에 한류가 퍼져나갈 수 있는 DNA라고 그렇게 잡아하면 되는 거죠. 나는 못 가봤는데 구텐베르크 고향인 마인츠에 가면은 또 한국 대접이 또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걔네 금속활자 얘기하려고는 우리 직기부터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맞지. 남아있는 게 없어도 그 책 하나가 그래도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사갔을 적에 그것만 사간 게 아니라 고소뭉치 이만큼을 사갔는데 그 속에 있어서 그걸 180프랑에 골통상한테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냥. 그래도 어떻게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유물들이 가서 세계 속에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는 그게 우리 건데 우리는 어떻게 보관 하나 하지 못하고 여기서 흥덕사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청주서 한 분은 갖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다 온다 청구를 한 번도 없어. 혼나야 돼. 지 동네에서 찍었으면서 남이 저 쓰레기통 속에서 사가지고 가서 지금 잘 갖고 있는 건데 그거 안 주냐고 그러면 어떡해. 피해의식, 식민지 지배 때 강탈당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질문이겠죠. 이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런 그 문화에 대한 한편으로는 민족주의, 한편으로는 열등의식이 이러한 것을 낳게 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얘기할 적이면은 이제는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1744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아시아 지도예요.